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골목길,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5층짜리 낡은 아파트 302호, 한정욱의 집은 3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였죠. 좁은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서면 낡은 소파와 색이 바랜 커튼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정욱은 늘 하던 대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69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동작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쌀을 씻어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어요. 정욱은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희뿌연 하늘 아래 사람들이 분주히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어요. 남진 씨, 아침이에요. 정욱은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백남진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71세의 남진은 한때 은행원으로 일하며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진은 그때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남진은 점점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었죠.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정도였으니까요. 여기가 어디지? 남진이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정욱은 마음이 무너졌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남진의 손을 잡았죠. 우리 집이에요, 남진 씨. 30년 넘게 살던 우리 집이잖아요. 정욱은 남진을 부축해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소파에 앉힌 뒤 따뜻한 미음을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남진은 순한 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미음을 받아먹었습니다. 정욱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떠먹이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 깊게 패인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한때 믿음직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남진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정욱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남진이 예전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남진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욱은 설거지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싱크대 앞에 선 채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남진을 돌본 지 5년, 처음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니까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욱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진이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지르곤 했으니까요. 한 번은 새벽 3시에 남진이 사라져서 동네를 헤매며 찾은 적도 있었습니다. 정욱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야윈 얼굴,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정욱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를 들었어요. 안 돼, 울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남진 씨는 어떡해. 정욱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거실로 향했습니다. 남진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남진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정욱은 남진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 한때 자신을 지켜주던 그 손이 이제는
너무도 약해 보였습니다. 남진 씨, 우리 산책 갈까요?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바람 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남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옥은 남진에게 두꺼운 외투를 입히고 모자를 씌웠습니다. 신발을 신기고 천천히 집을 나섰죠.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겨울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정옥은 남진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어요. 예전에 여기서 우리 자주 산책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정옥이 물었지만 남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걸을 뿐이었죠. 정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그 모든 순간을 정옥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정옥은 가방에서 따뜻한 보온병을 꺼내 차를 따라줬어요. 남진은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남진이 입을 열었어요. 정옥아, 내가 미안해. 정옥은 깜짝 놀라 남진을 바라봤습니다. 남진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진 것 같았어요. 정옥은 남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남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옥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밝게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남진 씨. 우리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함께 갈 거예요. 남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지만 정옥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정옥은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진은 다시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정옥은 부엌에서 조용히 요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정옥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는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남진을 맡길 곳은 없었어요. 요양원은 비용이 너무 비쌌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해야지. 정옥은 다짐했어요. 남편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아내로서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차려놓고 남진을 깨웠어요. 남진은 눈을 뜨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옥은 또다시 한 숟가락씩 떠먹이며 남편을 돌봤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정옥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버거운지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옥에게 계절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남진을 돌보는 일상은 여전히 반복됐고 정옥의 지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옥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오랜 지인을 만났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영숙이었죠. 정옥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괜찮아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옥은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영숙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남편분 돌보시느라 힘드시죠?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찰 거예요. 영숙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남진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옥 씨, 제가 아는 간병인 한 분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우리 시어머니 돌볼 때도 그분한테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영숙의 제안에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타인에게 맡긴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영숙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며칠 후 영숙의 소개로 박소라라는 간병인이 정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42세의 소라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소라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소라입니다. 영숙 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옥은 소라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소라는 주위를 둘러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이 참 아늑하네요. 오래 사셨다는 게 느껴져요. 소라의 말투는 자연스러웠고 억지로 친절을 떠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정옥은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어요. 차를 내오며 남진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치매가 좀 심한 편이에요. 5년째 돌보고 있는데 요즘은 저도 체력이 달려서요. 소라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5년이나 돌보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소라의 말에 정옥은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주변 사람들은 정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내니까 남편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라는 달랐어요. 정옥의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을 한번 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소라의 요청에 정옥은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남진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라는 남진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라예요. 앞으로 아저씨를 도와드릴 거예요. 남진은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진이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여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소라는 남진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저랑 친하게 지내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남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어쩌면 소라가 정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소라는 일주일에 3번씩 정옥의 집에 찾아왔어요. 남진을 씻기고 식사를 도와주고 산책도 함께 다녔습니다. 소라는 일을 할 때 꼼꼼하고 성실했어요. 남진도 점점 소라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소라가 오는 날이면 남진의 표정도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정옥은 소라 덕분에 조금씩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병원에도 다녀올 수 있었고 가끔은 친구들과 차를 마시러 갈 수도 있었어요. 소라는 정옥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쉬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소라의 배려에 정옥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소라는 이제 정옥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라가 돌아간 후 정옥은 남진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남진은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 통장, 내 보험금. 정옥은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남진의 말이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남진 씨, 무슨 말이에요? 보험금이요? 하지만 남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멍한 표정으로 식사를 계속할 뿐이었죠. 정옥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험금이라니 무슨 보험금 말일까요? 정옥이 알기로 남진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험금이라는 말을 하다니
다음 날 소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욱은 소라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소라 씨, 어제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보험금이 어쩌고 하던데.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남편분이 예전에 보험을 들어놓으신 거 아닐까요? 치매 환자분들은 가끔 옛날 기억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소라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보험이라면 자신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험금. 정말 남진이 보험을 들어놓은 걸까? 정욱은 남편의 서랍을 떠올렸습니다. 남진은 평소 중요한 서류를 책상 서랍에 보관했었어요. 혹시 거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소라가 남진을 돌보는 동안 정욱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먼지가 쌓인 서류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낡은 수첩들이 나왔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서류들을 뒤적였어요. 대부분 별 의미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공과금 영수증, 예전 직장에서 받은 표창장들. 그때 정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서류철이 나왔어요. 겉표지에는 생명보험증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보험 계약서가 나타났어요. 계약자는 백남진, 수익자는 한정욱. 그리고 보험금 액수는 정욱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5억 원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게 있었다니. 정욱은 서류를 움켜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억 원이라니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정욱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어요. 왜 남진은 이런 보험을 들어놓고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겨둔 걸까요? 정욱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보험 가입일은 20년 전이었어요. 조건을 보니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해약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즉, 남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정욱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이런 준비를 해뒀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지만 왜 말하지 않았는지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남진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정욱은 서류철을 꼭 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쪼개쓰며 살았던 정욱에게 이런 거액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서류를 쓰다듬으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남진 씨가 나를 위해서.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20년 전 남진이 은행원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아마도 그때 정욱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 보험을 들어놓았을 거예요.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정욱이 혼자 남게 될 테니까요. 남편은 그런 정욱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준비해뒀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남진은 치매에 걸렸고 정욱이 간병하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있지만 받을 수 없는 상태였죠. 남진이 살아있는 한 이 돈은 그저 서류 속 숫자에 불과했어요. 정욱은 복잡한 마음으로 서류철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소라가 남진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소라는 남진에게 물을 먹이며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 섰어요. 소라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남진을 대하는 태도도 정성스러웠고요.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점심 준비 도와드릴까요? 소라가 밝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소라 씨는 남진 씨만 잘 봐주세요. 소라는 웃으며 다시 남진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옥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보험 서류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하지만 자꾸만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억 원. 그 돈이 있다면 남은 생을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병원비 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점심을 먹은 후 소라는 남진을 침대에 눕히고 정옥에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아까 보험 서류 찾으셨죠? 정옥은 깜짝 놀라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서재에서 나오실 때 손에 들고 계셨잖아요. 혹시 남편분 보험 관련 서류였나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소라가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네. 생명보험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20년 전에 들어놓은 거예요. 소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남편분이 아주머니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20년 전부터 아주머니 미래를 생각하셨다니. 소라의 말에 정옥은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소라는 정옥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많이 힘드셨죠?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소라의 위로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소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보험금이 얼마나 되나요? 괜찮으시면 여쭤봐도 될까요? 정옥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관심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저 걱정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5억 원이에요.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정말 큰 돈이네요. 남편분이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정옥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받을 수가 없어요. 남진 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옥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소라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주머니, 그래도 언젠가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남편분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소라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그냥 위로의 말로 받아들였어요. 소라는 시계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아주머니. 소라가 떠난 후 정옥은 안방으로 들어가 남진을 바라봤습니다. 남진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정옥은 남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남진 씨, 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옥은 남진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남편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성실하게 남진을 돌봤어요. 하지만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가끔 정옥에게 보험에 대해 물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보험 서류 보관 잘하고 계시죠? 네, 잘 보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실 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보험 전문가도 있어요. 소라의 말은 친절했지만 정옥은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왜 자꾸 보험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어느 날 저녁 정옥은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보험 서류를 확인했어요. 서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누군가 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서류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서류철을 꺼내 자신의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 놓았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고 정옥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소라를 믿어도 될까? 아니면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걸까? 정옥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소라에 대한 신뢰와 동시에 알 수 없는 의심. 정옥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좀 더 밝은 날이 되길 바라면서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남진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스스로 걷는 것도 힘들어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남진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길어야 몇 달 정도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정옥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의 이별이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아무리 준비하려 해도 마음의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곁에 다가와 정옥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주머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소라의 위로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정옥에게 소라는 유일한 의지처였어요. 자식들은 멀리 살고 있었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소라만이 매일 찾아와 정옥과 남진을 돌봐주었죠. 며칠 후 남진은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옥은 남편 곁을 지키며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남진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얕아지고 있었죠. 정옥은 남진의 귀에 속삭였어요. 남진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남진은 눈을 뜨지 못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정옥의 말을 들었다는 듯이요. 정옥은 눈물을 흘리며 남진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어느 이른 아침 정옥은 남진의 호흡이 멈춘 걸 알아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죽음이었어요. 정옥은 남진을 꼭 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제 정말로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만 모였어요. 소라도 장례식장에 와서 정옥을 도왔습니다. 조문객들을 안내하고 음식을 나르고 정옥이 쓰러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줬어요. 정옥은 소라에게 고마웠습니다. 소라 씨, 정말 고마워요. 소라 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소라는 정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텅 빈 집에서 혼자 남편의 빈자리를 느꼈어요.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남진의 기침 소리도 중얼거림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죠. 정옥은 남편의 옷을 정리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옥은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정옥은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보험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들고 보험회사를 방문했어요. 보험회사 창구 직원은 정옥의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리던 직원의 손이 멈췄어요.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보험금은 이미 청구되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청구한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청구일자와 지급 완료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청구일은 남진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옥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청구하지 않았다고요. 직원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여기 보시면 청구인 서명이 있습니다. 고객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옥은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지만 필체가 달랐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위조한 겁니다. 정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미 지급이 완료된 거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옥은 보험회사를 나와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5억 원이 사라졌어요. 남편이 자신을 위해 평생 준비했던 그 돈이 누군가에게 도둑맞은 겁니다. 정옥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누가? 정옥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소라였어요. 보험 서류를 알고 있던 사람은 소라뿐이었습니다. 정옥은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소라가 왜 자꾸 보험 이야기를 꺼냈는지, 왜 장례식 이후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당장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통화 중이었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옥은 소라의 집 주소를 기억해냈어요. 예전에 소라가 알려준 적이 있었죠. 정옥은 택시를 타고 소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이사한 지 며칠 된 것 같았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소라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며칠 전에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하더니 짐 싸서 떠났어요. 정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소라는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겁니다. 정옥을 믿게 만들고 남진을 돌보는 척하며 기회를 엿봤던 거죠. 정옥은 치를 떨며 오열했습니다. 소라, 내가 가져간 거구나. 내가 믿었는데. 배신감이 정옥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남편의 마지막 선물마저 빼앗겼다니. 정옥은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남진의 따뜻한 미소가 사진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나를 위해 준비한 걸 지키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어요. 정옥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여 정옥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정옥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마음을 되찾아야 했어요. 소라를 찾아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정옥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도난당했다는 것, 간병인 박소라가 의심된다는 것, 그리고 소라가 이미 이사를 가버렸다는 것까지. 경찰관은 진지하게 정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분증 위조와 보험금 사기 혐의로 보이네요. 일단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다음 말에 정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어르신, 이런 사건은 수사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상대방이 이미 도주했다면 찾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험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옥은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경찰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정옥은 초조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진이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신을 위해 준비한 그 보험금. 그걸 지켜내지 못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옥은 우연히 남편의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였어요. 70대 초반의 김기철이었죠. 기철은 남진과 같은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옥 씨, 오랜만이에요. 남진이 장례식 때 뵙고 처음이네요. 기철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옥은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기철은 정옥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기철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보험금을 도둑맞은 일, 소라에게 배신당한 일. 기철은 놀란 표정으로 정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악질이네요. 기철은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정옥 씨, 남진이 그 보험에 대해 제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정옥은 깜짝 놀라 기철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남진 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기철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2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남진이가 점심시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옥 씨가 평생 고생만 했다고, 언젠가 큰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보험을 하나 들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먼저 가더라도 정옥 씨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기철의 말에 정옥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정옥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남진 씨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기철은 정옥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남진이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저도 부러워했죠. 그런 남진이의 마음을 누군가 훔쳐갔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네요. 정옥은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소라를 찾아내야 한다고요. 남편의 마지막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고요. 정옥은 기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정옥은 소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소라가 했던 말들, 행동들, 그리고 남긴 흔적들. 정옥은 서랍을 뒤져 소라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찾았어요. 전화번호는 이미 바뀌었지만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정옥은 메모지 뒷면에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했어요. 소라가 예전에 잠깐 언급했던 고향 이름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의 작은 도시였죠.
정옥은 그 이름을 보며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소라가 그곳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옥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충남의 그 작은 도시까지는 3시간이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라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할까요? 도시에 도착한 정옥은 작은 카페들과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소라를 수소문했습니다. 사진은 없었지만 소라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옥은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해가 질 무렵 정옥은 작은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정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소라였어요. 소라는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옥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발걸음이 떨렸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라의 테이블 앞에 섰을 때 소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소라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아주머니. 소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옥은 소라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라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소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정옥은 소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척하면서 왜 내 돈을 훔쳐갔어요? 소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소라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참 후에야 소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소라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정옥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에요? 그게 내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다는 거 알아요? 나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거 알아요? 소라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두 사람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정옥은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유라도 말해봐요.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전 평생 빚더미에서 살았어요.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20살 때 결혼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사람이 도박에 빠져 있다는 걸. 빚이 점점 늘어났고 저는 갚으려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간병 일도 시작했죠. 정옥은 말없이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애가 하나 있어요. 딸인데 올해 17살이에요. 그 아이만큼은 저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거든요. 대학도 보내고 싶었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큰 빚을 졌어요. 이번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고리대 금업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에 찾아오고 협박도 했어요. 딸을 건드리겠다고까지 했어요. 정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소라의 이야기가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소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했어요. 하지만 빚은 제 이름으로도 남아 있었죠. 3억이 넘었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딸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소라는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그때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처음엔 정말 그냥 간병 일만 하려고 했어요. 아주머니도 좋으셨고 남편분도 좋으셨어요. 그런데 보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소라의 고백에 정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했어요. 5억이라는 돈을 들었을 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돈이 있으면 빚을 갚고 딸을 지킬 수 있다고. 악마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절박했어요. 정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라의 사정은 이해가 갔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 돈을 훔친 거예요? 당신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쳐도 된다는 거예요?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죄송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소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옥에게 건넸어요. 여기 있어요. 아직 손대지 않은 돈이에요. 3억 정도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빚을 갚는 데 썼어요. 정옥은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정옥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이 됐습니다. 돈을 되찾긴 했지만 2억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어요. 나머지 2억은요? 정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고리대 금업자들한테 갚았어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사라진 겁니다. 아주머니, 저를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한 짓은 범죄예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해요. 소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각오를 한 듯 했어요. 정옥은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의 눈빛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소라는 감옥에 갈 거예요. 그러면 소라의 딸은 어떻게 될까요? 17살 아이가 엄마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정옥은 자신에게도 자식이 있었기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정옥이 물었습니다. 소라는 놀란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어요. 친구 집에 맡겨놨어요. 제가 일을 정리할 때까지요. 정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남진은 평생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곤 했죠. 정옥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소라 씨, 정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돈은 내 남편이 나를 위해 남긴 마지막 마음이에요. 평생 나를 사랑했던 남편의 선물이죠. 그걸 당신이 가져간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옥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 그냥 경찰에 넘기는 것만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신 딸은 죄가 없잖아요. 소라는 정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하죠. 남은 돈 3억은 제가 가져갈게요. 그리고 나머지 2억은 당신이 평생 갚아나가세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요. 정옥의 제안에 소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주머니, 정말요? 경찰에 신고 안 하실 거예요? 정옥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신고하면 당신은 감옥 가고 당신 딸은 혼자 남겠죠.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소라는 정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먹였어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평생 갚아나갈게요. 정욱은 소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당신 딸을 잘 키우세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욱은 봉투를 들고 일어섰어요. 저는 이제 갈게요. 매달 얼마씩 갚을 건지 계획 세워서 연락 주세요. 정욱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정욱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욱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진 씨, 내가 잘한 걸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욱은 혼잣말을 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지만 조금은 후련한 느낌도 들었어요. 소라의 딸을 생각하니 이게 맞는 결정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정욱은 며칠 동안 집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라에게서 받은 3억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5억 중 2억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일주일 후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주머니, 저예요. 소라예요. 소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욱은 짧게 대답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매달 50만 원씩 갚아나가려고 해요. 33년 정도 걸리겠지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소라의 말에 정욱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3년이라니 소라가 7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갚아야 하는 거였죠. 정욱 자신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정욱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모녀는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정욱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진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남진 씨, 내가 잘한 걸까요? 당신이 남긴 돈의 절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정을 지킬 수는 있었어요. 당신이라면 이해해 주시겠죠? 정욱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정욱의 선택을 지지해 줬을 거예요. 남진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달 정욱의 통장에 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소라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정욱은 통장 내역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돈을 받는 게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이것이 소라가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매달 빠짐없이 50만 원을 입금했어요. 어느 날 소라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딸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욱은 문자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소라의 딸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정욱은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해요. 딸을 잘 키우세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욱은 소라를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정옥은 남은 3억 원으로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혼자 사는 정옥에게는 충분했어요. 병원비 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덜게 됐죠. 어느 가을날 정옥은 남편의 옛 직장 동료 기철을 다시 만났습니다. 기철은 정옥에게 그동안의 일을 물었어요. 정옥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소라를 찾아낸 일, 돈의 절반을 돌려받은 일, 그리고 소라를 용서한 일까지. 기철은 놀란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정옥 씨, 정말 대단해요. 저였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움까지 품고 살기엔 제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요. 기철은 정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진이가 당신을 사랑한 이유를 알겠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철과 헤어진 후 정옥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죠. 정옥은 벤치에 앉아 단풍을 바라봤어요. 남진 씨, 나 이제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정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진 느낌이었어요. 배신의 상처도 분노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썼습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물론 남편은 받을 수 없지만 정옥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남진 씨, 당신이 남긴 돈으로 큰 배신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의 아픔도 절박함도 이해하게 됐죠. 당신이 나를 위해 준비한 그 마음 정말 고마워요. 비록 절반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당신의 사랑만큼은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정옥은 편지를 접어 남편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기로 했거든요. 신선한 재료들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정옥은 흥얼거렸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이었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숙을 비롯해 오랜 친구 3명이었어요. 정옥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내왔습니다. 친구들은 맛있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옥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도 잘 이겨낸 것 같아.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정옥을 응원했습니다. 정옥은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정옥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정옥은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지. 정옥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남진 씨,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그리움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정옥은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정옥은 기대를 안고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이제 72세가 됐어요.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지만
정옥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소라는 약속대로 매달 50만 원을 빠짐없이 입금했습니다. 정옥은 그 돈을 따로 모아두고 있었어요. 언젠가 소라의 딸에게 장학금으로 줄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소라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어느 봄날 정옥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박소라였어요. 정옥은 편지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주머니께 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전히 간병 일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딸아이는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이번 달에도 약속한 돈을 입금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박소라 올림. 정옥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였죠. 정옥은 편지를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만개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남진 씨, 보고 싶어요. 정옥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사랑. 그 모든 게 정옥에게는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며칠 후 정옥은 소라의 딸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라에게 연락해 딸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소라는 놀라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요. 정옥의 말에 소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딸아이한테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후 정옥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소라의 딸을 만났습니다. 18살의 박지은이었어요. 지은은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입니다.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정옥은 지은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은 아니야. 내 엄마 일이지. 하지만 할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엄마 때문에 할머니께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옥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너는 착한 아이구나. 내 엄마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은 계속 말했어요. 내 엄마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하지만 그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엄마의 사랑이 너무 절박했던 거지. 정옥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내 엄마가 매달 보낸 돈을 모아뒀어. 600만 원 정도 돼. 이걸 너한테 줄게. 학비에 보태 쓰렴. 지은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이건 할머니 돈이에요. 엄마가 갚아야 하는 돈인데.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내 엄마는 계속 갚을 거야. 하지만 이건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거야. 내가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나한테도 의미가 있거든.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옥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손녀를 대하는 것처럼요. 열심히 살아. 그게 내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보답하는 길이야. 지은과 헤어진 후 정옥은 혼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정옥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정욱은 꽃잎을 손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남진 씨,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정욱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욱은 남편이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정욱은 생각했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식사를 마친 후 정욱은 서재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려고요. 서랍을 열자 낡은 일기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남진의 일기였어요. 정욱은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정욱아,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일기를 읽게 되겠지. 미안해. 보험 이야기를 미리 하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알 거야.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 평생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야. 정욱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정욱은 일기를 가슴에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정욱은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느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때였어요. 다음 날 정욱은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거예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정욱은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죠. 어느 가을날 저녁 정욱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남진 씨, 나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당신 마음도 내 마음도. 당신이 남긴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살아가는 용기였어요. 정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 잘 살게. 당신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게. 그게 당신한테 보답하는 길이니까. 정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노을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정욱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정욱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나갈 준비가 됐어요. 남편이 남긴 사랑, 배신 속에서 배운 교훈, 그리고 용서를 통해 얻은 평화. 이 모든 것이 정욱을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욱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창밖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욱은 그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